제 소개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주도에서 블록체인 그리고 메타버스 관련된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다이브 플래시의 대표 김인섭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오늘 이학재 의원님께 어떤 말을 좀 드릴 수 있을까, 그리고 청년분들에게 어떤 말을 해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했었는데요. 사실 블록체인이라는 단어만 들으면 생소하기도 하고 용어 자체가 너무 낯설어서 많은 분들이 좀 어려워하실 수도 있고, 또 블록체인이라고 하면 또 코인과 연관돼서 생각들을 하시기 때문에 혹시 뭐 투기나 투자가 아닌 투기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직 코인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어떤 범위 내에서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까 고민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정책 입안을 하는 단계에서 실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애로사항을 갖고 있는지, 그게 사실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아마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익명입니다. 나는 코인을 사본 적이 있다. 혹시 손 한번 들어보실 수 있을까요? 아직도 50%가 넘지는 않네요. 혹시 의원님께서는 업비트라는 거래소에 한번 가입을 해보신 적이 있을까요? 아직 없으십니까? 네.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면 블록체인이라는 단어는 들어보셨습니까? 제일 먼저 답변하셨으니까 블록체인이 뭔지 개인이 느끼는 것을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오프라인의 매장을 갖고 있지 않고 네. 온라인을 기반으로 해서 네. 이루어지는 거래의 플랫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블록체인은 기술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도 있겠지만, 기술적으로 설명드리면 사실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블록체인을 쉽게 설명을 드릴까 하다가 제가 제주도에서 올라오는 과정 속에서 하나 예시를 들어볼까 해요. 혹시 동북공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의원님은 아실 것 같은데. 네, 중국에서 모든 역사가 다 자기 역사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구려 역사도 중국의 역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쉬운 예시를 들기 위해서 동북공정과 같은 이런 역사와 관련돼서 블록체인을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해요. 중국과 일본과 한국이 있습니다. 각 나라들은 주변 국가의 역사와 자신의 역사를 역사서에 기록을 하고 있죠. 이 역사를 고구려라는 예시를 들어서 할 때 중국의 12억 인구가 고구려는 자기 땅이라고 합니다. 1억 2천만의 일본이 고구려가 자기 중국 땅이라고 손을 들어줬어요. 한국은 5천만이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구려가 어느 나라 땅이라고 생각하죠? 네, 중국이라고 생각하겠죠. 제가 기술적인 설명을 안 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블록체인이라는 건 흔히 말해서 블록이라는 단어와 체인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인데요. 블록을 쉽게 설명드리면 되게 어려운 것이 아니거든요. 그냥 우리가 책이라고 했을 때 책에 한 페이지가 있잖아요. 이 한 페이지 안에는 100단어를 넣을 수도 있고 5,000단어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그 한 페이지 안에밖에 글을 못 쓴다는 뜻이죠. 즉 블록이라고 한다는 것은 그냥 종이 한 페이지에 쓸 수 있는 데이터 단위뿐입니다. 제한되어 있는 공간이죠. 이 블록을 계속해서 연결한 게 블록체인입니다. 너무 쉽잖아요. 근데 이렇게만 하면 중앙화 서버에서 저장하는 것과 탈중앙, 그러니까 분산해서 저장하는 것의 차이를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건 가장 차이점은 저장을 하는데, 기존 네이버나 다음에서는 자신들만의 서버에서 저장을 하잖아요. 서버가 해킹을 당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죠? 내 개인정보가 다 오픈되게 되잖아요. 블록체인은 이 문제를 이런 식으로 해결합니다. 한 곳에 네이버 서버가 한 군데가 있는 게 아니고요. 수만 개, 수십만 개 컴퓨터에 똑같이 저장이 돼요. 그런 다음에 내가 저장된
데이터와 저 컴퓨터에서 저장된 데이터가 실제 맞는지, 둘이 맞는지를 계속해서 증명합니다. 확인을 해요. 너 맞아? 너랑 나랑 똑같네? 그럼 우리는 괜찮은 데이터야, 맞는 데이터야라고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해킹을 당하더라도 100대의 컴퓨터에서 한 대 정도가 해킹을 당하더라도 실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말씀하셔서 이해를 못 하시겠죠? 블록체인이라는 것은 이런 기술적인 용어는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을게요. 오늘 아마 의원님께 지금 이렇게 반응을 보니까 다들 눈이 하늘을 향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이거 기술적으로 들어갈 게 아니라 좀 다르게 풀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블록체인이 왜 사람들이 열광하는가? 왜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서 갑자기 뜬금없이 블록체인을 얘기하고 있는지, 블록체인이 갖고 있는 가치, 그리고 블록체인이 갖고 있는 시대 정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블록체인은 흔히 말해서 그냥 수천 대, 수만 대의 컴퓨터에 똑같은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혹여나 해커가 한 대의 컴퓨터를 해킹하더라도 나머지 99대의 컴퓨터가 동일한 정상적인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한 대의 컴퓨터가 해킹을 당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 컴퓨터를 버려버립니다. 그래서 99대가 계속해서 돌아가요. 이 블록체인, 특히 많이 들어보셨을 비트코인에서 51%의 공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60% 이상은 정상적인 데이터 노드들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나머지 30%가 해킹을 당하면 실제로 내 계좌에 10,000원이 있던 것을 100억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중앙은행에서 국민은행의 서버가 해킹당했을 때 해커가 내 계좌를 1원에서 100억으로 만들 수 있겠죠. 그런데 블록체인 안에서는 그것이 사실상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시스템적으로. 왜냐하면 이 하나를 해킹하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하나를 해킹하는데. 그것도 10분 안에 해킹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네이버 서버처럼 한 군데만 해킹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수십만 대의 컴퓨터를 10분 안에 해킹해서 그 장부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슈퍼컴퓨터로 돌려서 해킹을 한다고 할지라도 10분 안에 그것을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해킹을 한다는 게 바보 같은 짓이에요. 왜냐하면 해킹을 해서 얻는 이익보다 해킹을 하지 않고 그냥 똑같이 이거 정상적인 데이터라고 증명하는 것만이 그것이 훨씬 더 이득이기 때문에 애초에 해킹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블록체인을 이렇게 설명드려요. 우리가 국민은행을 신뢰하니까 거기다 돈을 넣는 거잖아요. 그런데 블록체인은 신뢰하지 않아도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신뢰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해킹한다는 게 의미가 없으니까. 오히려 그 네트워크에 도움을 줘야 나한테 이익이 있지, 그거를 해롭게 하거나 해킹하는 것이 손해이기 때문에 해킹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불가능에 가깝기도 하고요. 그래서 블록체인은 신뢰성이 없는 겁니다. 누구를 신뢰할 필요가 없어요. 국민은행을 신뢰하거나 정부를 신뢰하거나 중앙은행을 신뢰할 필요 없이 제3자가 없이 1대1로 거래하더라도 신뢰할 필요 없는 상태로 가장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 알고리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이 정도만 아셔도 블록체인을 그래도 조금은 이해하실 수 있으실 텐데 아마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좀 어려우실 겁니다. 앞으로 제가 블록체인에 대한 얘기보다는 블록체인의 시대 정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아마 이게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하시게 될 텐데요. 혹시 일자리가 지금 늘어나고 있나요? 혹은 줄어들고 있나요? 줄어드나요? 네. 줄어들고 있다는 걸 표로 느끼시죠? 네. 아마 많이 느끼실 거고 청년분들이 가장 애로사항을 갖고 있고 가장 해결됐으면 하는 문제, 시대적인 문제입니다. 근데 저는 잠시 블록체인이라는 얘기는 좀 내려놓을 겁니다. 왜냐하면 블록체인이 필요한 이유에 대한 시대적인 배경을 좀 드려야 되기 때문이에요.
제가 아마 이런 흐름대로 의식의 흐름대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우리는 AI와 자동화라는 시대적인 아주 훌륭한 기술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일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혹은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되더라도 사실상 개인의 정부로 하나의 정부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건 전 세계가 공통으로 느끼고 있는 문제고 이것을 해결할 방법은 사실상 없어요. 이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책 임한자분들이 무조건 일자리 만들 수 있다라고 말할 게 아니라 사실상 앞으로 예전만큼의 오프라인의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인정을 하고 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대가 그렇고요. AI와 자동화가 일어나면서 일자리가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면 일자리가 없으면 갑자기 자동차 부품에서 한 특정 파트를 열심히 수십 년 동안 조립하시던 분이 갑자기 사회로 나왔을 때 이분은 무엇으로 생활을 하죠? 사실상 재취업이 어렵겠죠. 네. 이것은 중장년층뿐만 아니라 청년들도 똑같이 느끼는 부분이거든요. AI와 자동화를 통해서 일자리가 사라져 버리고 있는데 청년들이 느끼는 충격은 굉장히 크죠.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역사상 지금 이 시대의 청년만큼 가장 큰 스펙을 갖고 있는 청년들이 없었습니다. 정말 뛰어난 청년들이 있지만 그들이 일할 공간이 없어요. 국가가 이걸 만들어줄 일도 제가 봤을 때 요원합니다. 실제적으로. 청년들이 지금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또 고통받는 이유가 있어요. 플랫폼 경제. 현재 저희는 최근 20년 동안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우버 이런 플랫폼 회사들을 통해서 아주 많은 혜택을 받습니다. 네이버도 그렇고요. 굉장히 모든 걸 검색만 하면 다 얻을 수 있었죠. 그런데 이 대형 공룡 회사들이 그들의 수익을 누가 가져가죠? 네?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요새 뉴스 보시면 많이 얘기하실 텐데 플랫폼 노동자의 문제와 연관이 있는 것이고 구글 같은 경우에는 유럽에서 구글세를 징수받고 있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1년 동안 구글을 통해서 한 4,500억 정도의 구글세를 받고 있다고 해요. 우리나라 얼마 받죠? 구글한테? 거의 받지 못합니다. 네. 결국 거대 플랫폼이 많은 부를 다 독점하는 이 독과점의 문제에 대해서 청년들이 화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왜? 페이스북은 누가 만들었죠? 네. 근데 페이스북을 성장시킨 건 누구죠?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보상은 받지 못하고 그 수익은 누가 가져가죠? 플랫폼인 다 가져갑니다. 네. 줄 생각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클릭하는 거 모든 그 데이터를 다른 회사한테 광고 용도로 팔아먹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키운 회사인데 노동자들은 배제가 돼 있는 거예요. 이 플랫폼 경제는 이제 거의 끝물에 가까워 오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바로 옆에 프로토콜 경제라는 말을 넣었는데요. 프로토콜 경제라는 것은 내가 어떤 플랫폼이나 기업이나 조직에 공헌한 만큼 수익을 가져가는 겁니다. 협동조합과 비슷해요. 내가 어느 정도 지분을 노력을 했으면 그 노력을 사람이 배분해 주는 게 아니고요.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습니다. 애초부터. 이 사람이 이 일을 했을 때 이만큼의 파일을 가져갈 수 있게 프로그램 언어로 세팅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플랫폼 경제와 프로토콜 경계에 있는 게 있습니다. 구글이 만든 건데요. 구글이 엄청난 돈을 들이고 인수를 한 회사죠. 유튜브가 있습니다. 유튜브 콘텐츠 누가 만들죠? 크리에이터들이 만들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질문 드리고 싶어요. 유튜브가 크리에이터를 만들었는데 거기서 나온 직업이라고 친다면 직업의 수와 정부가 만든 직업의 수를 비교해 본다면 어디가 더 많을까요? 유튜브가 훨씬 많을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AI와 자동화를 통해서 잃어버린 사람들이 더 이상 일할 자리가 없을 때 우리는 어떤 일자리를 제공해서 그 사람들을 인간답게 살게 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서 시작한 게 바로 프로토콜 경제거든요. 유튜브는 기본적으로 콘텐츠를 제작하면 광고비를 받습니다. 프로토콜 경제는 거기에 국한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하나가 빠졌죠. 크리에이터가 내가 열심히 콘텐츠를 제작을 해서 광고 수익을 구글한테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빠진 게 누구냐면 그 영상을 시청한 사람들이에요. 그걸 뭐라고 그러죠? 4차 산업혁명에서 제일 중요한 데이터입니다. 내가 어떤 데이터를 계속 구글한테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유튜브에서 뭐 하나만 검색했다 하면 그 관련된 글이 계속 뜨죠. 알고리즘이 내가 뭘 클릭했는지, 뭘 보고 있는지, 뭐에 관심이 있는지 알고 계속 그 관련된 컨텐츠를 올려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서 내가 관련 있고 관심이 있으니까 계속 보게 되겠죠. 광고가 계속 노출됩니다. 결국 사용자도 내가 데이터를 제공했으니 나한테도 돈을 줘 라고 하는 게 프로토콜 경제예요. 조금 다르죠. 중앙화 시스템, 중앙 경제에서 플랫폼 경제로 왔고요. 이제는 플랫폼 경제에서 프로토콜 경제로 넘어가고 있는 경계선상에 서 있는 겁니다. 이게 왜 제가 AI나 자동화 혹은 블록체인과 연관되어 있냐고 말씀을 드리냐면 왜 사람들이 블록체인에 열광하는가? 왜 정책에 이걸 넣기 위해서 의원님께서 이런 아주 훌륭하신 청년분들을 이곳에 앉혀서 저와 이야기를 하는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기회를 잃어버렸고, 그러나 오프라인에서는 일자리가 없고, 그렇다면 어딘가에서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어느 누구도 그것을 허용해 주지 않죠. 구글이 이걸 포기할까요? 페이스북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기득권을 포기할까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경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당하게 받아야 될 수입을 받겠다는 거죠. 유튜브와 관련돼서 구글이 구글세를 냅니다. 구글세를 왜 내죠? 정부가 우리 국민을 통해서 니네가 얻어가는 수익이 있는데 왜 너네는 우리나라와 우리 국민한테 아무것도 안 주죠? 이거잖아요.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정부가 그것을 수용해서 구글한테 따진 겁니다. 이게 유럽 몇 개 국가와 미국이 싸워서 무역전쟁까지 갔었어요. 아주 직전까지 갔었습니다. 그것이 2023년까지 유럽연합에서 결론을 내면 이제 그 법에 따라서 다시 징수가 변할 텐데요. 구글세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기본소득이라는 말과 연관이 됩니다. 일자리가 없어서 인간답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거대 플랫폼 공룡들한테서 돈을 받아서 그 사람들에게 적어도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비용은 주겠다는 거예요. 왜? 일자리를 더 이상 만들지 못하니까요. 만들 수 있으면 좋은데 만들지 못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죠? 대한민국은 전 세계를 통틀어서 가장 다이나믹한 나라예요. 혁명이 몇 번 있었는지 몰라요. 우리가 아는 혁명들이 꽤 있죠. 근래에도 있었고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제일 싫어하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공정하지 않은 거 정말 싫어요. 정말. 잘 참습니다. 그런데 도를 넘어가는 순간 우리나라 사람들은 들고 일어나서 혁명을 해버려요. 다 엎어버립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굉장히 큰 에너지거든요. 일본을 예를 들면 일본은 사실 그러지 못해요. 왜 일본 국민들은 데모 안 하지? 후쿠시마 사태가 있는데 왜 데모 안 하지? 라는 의문점을 한번 가져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일본은 30년 동안 사실상의 실질 임금이 계속 동결입니다. 30년째요. 물가는 계속 올라가죠. 근데 일본은 한 번도 큰 대규모 데모를 해본 적이 없어요. 이것이 한국과 일본의 차이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플랫폼 경제에서 프로토콜 경제로 넘어갔을 때 우리들이 그러면 이 프로토콜 경제를 뭘로, 어떤 시스템으로 구현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자, 구글에서 다들 프로토콜 경제로 넘어가려고 하니까 알았어. 그러면 이제 영상을 보는 너네들한테도 돈을 줄게 라고 해봅시다. 그럼 사람들이 프로토콜 경제로 안 넘어갈까요? 아닙니다. 아예 안 받았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받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정확하게 내가 클릭한 만큼, 내가 본 만큼 정당하게 주고 있는 거야? 라고 의심하기 시작해요. 네.
중앙에서 다 관리하니까 실제 내가 받는 게 맞아? 라는 의문점이 생기죠. 궁극적으로 중앙에서 모든 것을 컨트롤하는 것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아까 제가 블록체인에 뭐라고 했죠? 신뢰하지 않아도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 모든 컴퓨터들이 다 동등하게 데이터를 갖고 있다 보니까 누군가가 조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조작을 할 수 없으니 공정하게 줄 수밖에 없죠. 인간은 중간중간 바꿀 수 있어요. 중간중간 떼먹을 수도 있고요. 근데 프로그램은 어떻죠? 프로그램은 그대로 세팅한 대로 그냥 움직입니다. 그러면 그래도 이런 말씀 드릴지 모르겠는데 그냥 다른 말로 비유할게요. 사람을 믿으시겠어요? 아니면 프로그래밍 돼서 그대로 움직이는 컴퓨터를 믿으시겠어요? 컴퓨터요. 왜요? 이렇게 우리나라가 사람에 대한 그 신뢰가 없었던 나라인가요? 컴퓨터는 거짓말 안 해요. 네. 바로 이겁니다. 블록체인이 우리가 사람들이 비트코인 때문에 블록체인을 알게 됐어요. 비트코인은 단순히 이 블록체인 기술의 한 기능을 화폐라는 개념과 연관시켜서 내놓았을 뿐입니다. 2008년도에 나카모토 사토시라는 익명의 개인 혹은 단체 혹은 팀이 백서를 발행했어요. 그 백서의 내용은 뭐냐면 정부는 계속 돈을 찍어내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1,000만 원을 적금을 들어놨는데 다음 달 되니까 내 통장에 실제 화폐 가치가 900만 원이 돼버렸어요. 정부가 내 100만 원을 가져가 버린 겁니다. 이거에 분노한 거예요.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이 터졌을 때 바로 그때 내가 낸 세금을 가지고 그 잘못해서 망하게 생긴 은행들한테 정부가 막대한 세금을 들여서 그들을 살려줬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 막대한 돈을 받아서 뭘 했죠? 성과금 잔치를 했습니다. 분노하는 거죠. 정부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암호학자들이 정부가 없어도 1대1로 바로 줄 수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암호화돼서 안전하다면, 그러면 기존의 금융 시스템을 변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미에서 암호화폐를 만든 거예요. 기존에도 암호화폐는 계속 많았습니다. 그러나 다 실패했어요. 그런데 이 블록체인이라는 거, 모든 사람들의 정보를 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다 확인이 가능해요. 그래서 누가 해킹을 못할 뿐만 아니라 거짓말을 할 수가 없고 위변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차라리 기계를 통해서 금융을 바꾸겠다고 한 거예요. 백서의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카드로 커피를 사 먹는, 비트코인으로 커피 사 드셔본 분 없으시겠죠? 네. 비트코인으로 커피를 먹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은 있어요. 비트코인은 처음부터 은행과 은행 혹은 개인이 이런 결제하는 데 쓰는데 쓰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요. 외환 거래에 쓰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혹시 미국이나 해외에 돈을 송금해 보신 분들 계신가요? 보통 며칠 걸리죠? 며칠 걸리나요? 네, 보통 2, 3일 걸려요. 스위프트 통해서 하면 2, 3일 걸립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은 보내면 10분이면 그 사람이 받아요. 안전하게. 사람들은 어떤 걸 쓸까요? 수수료도 훨씬 저렴합니다. 네. 이렇게 외환 거래용으로 직시 결제는 아니지만 외환 거래용으로 쓸 수 있게 만든 것이 바로 비트코인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비트코인이 블록체인의 전부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은 금융이라는 부분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 예술, 이런 다양한 분야에 모두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작권 문제를 얘기를 해볼까요? 실제 얼마나 팔렸는지, CD가 몇 장이 나갔는지, 몇 번이 누가 음악을 들었는지 그 작곡가는 알 수 있나요, 현재? 만약에 예시입니다. 우리나라의 유명 뮤직 플레이어에서 실제로는 100번 플레이가 됐는데 10번 플레이 됐다고 하고 10번만 저작권을 지급한다고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죠?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 모르니까요. 우리는 그 데이터에 접근할 권한이 없습니다. 네. 그런데 블록체인을 통해서 이것을 투명하게 오픈한 순간 아무도 이걸 조작할 수가 없어요. 있는 그대로 다 지불해야 됩니다. 이런 장점들이 있는 거죠. 꼭 금융, 암호화폐라고 하니까 화폐에 너무 집중을 하시는데 블록체인 기능은
단순하게 화폐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일상의 모든 분야에 쓰일 수 있습니다. 모든 분야에. 그래서 그 파급력이 엄청 큰 거예요. 그런데 블록체인 정신은 딱 하나입니다. 탈중앙 정신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거예요. 모든 사람한테 공평하게 열심히 노력한 만큼 돌려주겠다. 그래서 저는 블록체인을 기술적으로 정의 내리지 않고요. 이렇게 정의 내립니다. 블록체인은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화두를 우리에게 던져주는 기술이에요. 플랫폼 경제 안에서 우리는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했죠. 블록체인은 우리에게 진짜 정의란 무엇인가, 민주주의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현시킬 수 있는 하나의 도구이기도 해요. 현재로서는 가장 막강합니다. 왜냐하면 중앙화 시스템에서는 우리한테 분배를 해준다고 말하지만 신뢰할 수 없잖아요. 네이버를 신뢰하십니까? 페이스북을 신뢰하세요? 알 수 없죠. 정확히 우리한테 뭘 주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왜? 데이터의 접근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근데 블록체인은 어때요? 그 접근 권한을 모든 사람에게 오픈합니다. 분산원장은 단순하게 수많은 컴퓨터에 저장만 돼 있는 게 아니라 그거를 일반인들도 누구나 다 볼 수 있어요. 예, 그런 점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은 바로 이 프로토콜 경제라는 거죠. 결국은 이제 복지라고 정책적으로 얘기한다면 그냥 복지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 요새 웹3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합니다. 이것도 지금 똑같은 반복이에요. 웹3도 인스타그램에서 내가 클릭하고 좋아요 눌렀을 때 나한테도 보상이 오는 거예요. 그게 간단히 말하면 웹3입니다. 예, 탈중앙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한테 분배해 주는 게 웹3예요. 이렇게 쉽게 그냥 이해하면 됩니다. 이게 뭐 되게 복잡한 내용이 아니에요. 단 탈중앙이라서 회사가 없는 거예요. 그럼 누가 책임지죠? 문제가 발생하면?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블록체인에서는 DAO라고 하는 탈중앙 조직이라는 게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인을 갖고 있다가 어떤 정책적인 방향을 결정을 해야 할 때 내가 갖고 있는 코인만큼 보팅을 할 수 있어요.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을 내가 투표해서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 탈중앙 조직을 통해서 어느 누구도 소유하지 않았지만 내가 실제 회사 혹은 정책 혹은 국가의 어떤 행정에 대해서 내가 보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탈중앙 조직이라고 하는데 이 조직은 어느 누구에게도 소유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공통의 의견에 따라서 민주주의적으로 가장 민주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뭐 혹시 NFT라고 들어보신 분은 계신가요? NFT가 뭐죠? 앞에 거 이름 모르겠는데. 네, 파이낸스. NFT. 네. 네. 설명을. 편하게 얘기하십니다. 편하게. 저도 몰라요. 네, 네. 예를 들어서 네. 뭐 빅뱅의 뭐 지드래곤 이런 포즈를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포즈를 그쵸. 할 수도 있는 건데 네. 이런 포즈만을 가지고 그 토큰을 만들고 있는 코인을 만들어서 네. 이것만 이제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라는 음. 걸 들었어요. 아, 그래도 이 정도 수준까지 대답을 한다는 건요, 정말 많이 공부하신 거예요. 예, 이게 듣는 것과 말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정말 감사하고, 우리가 제가 일부러 지금 이거 1시간 반 정도 되는 강의 분량인데, 차라리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기 위해서 제가 굉장히 지금 단축해서 다 잘라먹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NFT나 메타버스를 얘기 드리는 이유 중에 우선 메타버스라는 말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여전히 이 모든 제 설명은 블록체인과 연관이 있습니다. 메타버스라는 말은 메타라고 하는 초월적이라는 단어와 유니버스라고 하는 우주, 세계라는 뜻이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가상세계라는 뜻이죠. 가상세계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최근 들어서 메타버스라고 얘기하는데 과연 메타버스가 뭐고 메타버스가 우리에게 어떤 시사점을 주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드릴게요. 메타버스라는 건 흔히 쉽게 이해하시면 리니지입니다. 리니지는 가상 공간이잖아요. 그 안에서 소통도 하고 친구도 사귀고
칼 가지고 몹을 잡기도 하고요. 이런 행동들을 하잖아요. 가상세계에서 열심히 빠져서 PC방에서 10시간, 20시간을 계속해서 게임만 합니다. 그걸 가상세계라고 하죠. 그런데 메타버스와 게임은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메타버스가 되려면 조건이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차이이자 중요한 부분은 자체 경제 시스템이 있냐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좀 더 권한이 있느냐. 예를 들어서 리니지에 있는 아이템은 누가 만들었죠? 누가 만들었나요? 그렇죠. 게임 회사가 만들었죠. 게임 회사의 디자이너와 개발자가 만든 겁니다. 극소수의 사람들이 만들어서 수많은 사람들한테 판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메타버스 세상에서는 나도 여러분들도 어떤 아이템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을 얻을 수 있죠. 그걸 법정화폐로 바꾸면 수익이 됩니다. 즉 메타버스 안에서 기존의 중앙에서 만들어준 것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만들어서 판매도 할 수 있는 새로운 일자리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까 얘기했죠. 일자리. 메타버스는 정말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메타버스 얘기를 한 거고요. NFT까지는 오늘 설명을 드리지 않을게요. NFT라고 하는 것은 뭐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라고 말을 하는데 NFT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듣게 될 내용입니다.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오늘 가시더라도 대체 메타버스가 뭐고 NFT가 뭔지 한 번쯤은 검색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 여러분들은 이학재 의원님과 아주 훌륭한 블록체인 부분의 정책을 만드셔야 될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블록체인에 집중해서 가시다 보면 결국엔 여기로 오십니다. 메타버스라는 단어로.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메타버스라고 하면 그거를 막대한 돈을 누군가가 들여서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 자체가 뭐죠? 이미 중앙화입니다. 기존 게임과 다를 바가 없어요. 페이스북이 메타버스를 만들면 그 안에서 신나게 놀 수는 있겠지만 그 사람들이 과연 우리한테 제대로 된 이익을 줄까요? 주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뭐를 요구해요? 많은 젊은이들은 뭐를 요구해요? 일자리가 없으니까 돈 벌 기회를 달라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결국엔 많은 사람들은 결국엔 프로토콜로 갈 겁니다. 왜? 내가 페이스북을 하는데 열심히 글을 올려요. 근데 어느 순간 페이스북을 사람들이 안 쓰기 시작했습니다. 왜? 광고가 넘쳐나니까요. 페이스북이라는 건 SNS입니다. SNS는 뭐죠? 내 일상을 공유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편안하게 내가 일기를 쓰고 있는데 계속 광고 계정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디로 넘어갔어요? 인스타그램으로. 그래서 페이스북이 깜짝 놀라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을 인수해버립니다. 근데 인스타그램도 지금 또 광고가 넘쳐나죠. 그렇게 똑같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프로토콜 경제로 해서 웹3로 만든다고 하면 내가 좋아요를 누르는 것만으로 내가 돈을 벌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페이스북을 쓰실 거예요? 아니면 프로토콜 경제 그리고 웹3라는 분야에서 새롭게 나온 SNS를 쓰실 건가요? 똑같은데. 내가 하는 건 똑같은데 어떤 걸 쓰실 거예요? 당연히 나한테 돈이 되는 걸 쓰죠. 네. 이게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이런 플랫폼 공용 회사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엄청난 돈을 들여서 데이터라고 하는 데이터 장사를 했던 회사입니다. 구글은 검색 회사가 아니에요. 광고 회사이자 데이터 판매를 통해서 돈을 벌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그 데이터의 주권을 자기들한테서 각각의 개개인으로 주겠다고 하는 게 바로 이 웹3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각각의 개인에게 주려면 똑같은 얘기예요. 각각의 개인들한테 주려면 누군가가 줘야 되잖아요. 한 명이 주체가 돼서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얘기죠. 중앙화가 되어 있다면 그 회사를 정말 신뢰할 수 있는가? 뭐 10,000원, 20,000원이 아니라 몇천억, 몇 조가 오고 가는데 사람이 배포해 준다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애초에. 사람은 내가 이기적인 만큼 남도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해진 대로 너가 좋아요 한번 누르면 너한테 50원을 줄게 라고 하는 게 웹3 경제예요. 그러면 블록체인은 뭐죠? 탈중앙이잖아요. 탈중앙. 나한테 권한이 있는 겁니다. 나한테 권리가 있는 거예요. 민주주의라는 단어로 얘기하자면 어떨까요? 지금은 대의민주주의잖아요.
의원님들을 뽑고 대통령을 뽑아서 너네가 나 대신 난 일해야 되니까 열심히 네가 나라를 만들어가라고 하는 거잖아. 블록체인을 통해서 정치 쪽을 혁신할 수 있다면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투표를 하면 됩니다. 지금은 투표 한번 하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죠. 블록체인을 가지고 투표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클릭 한 번이면 내 의사를 국회의원들과 정부에 알릴 수 있어요. 혁신이죠.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대의민주주의가 아니라 집정민주주의로 갈 수 있는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각 분야 하나하나마다 블록체인만 연결했다 하면 많은 부분에서 우리의 일상을 혁신할 수 있는 기술이 바로 블록체인 기술이에요. 제가 짧게 지금 엄청 압축해서 한 10분의 1로 압축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런 것을 통해서 블록체인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우리가 이걸 가지고 뭘 느낄 것인가, 이제 정의를 내리고 이제 마무리를 해야겠죠. 블록체인은 여러분들이 진짜 주인이 되는 겁니다. 가게에서, 회사에서. 이게 문제는 청년들이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작년에 회사 이름 기억이 안 나요. LG였던 것 같은데요. 성과급 문제 가지고 대리급 직원이 이 성과급에 문제 있다. 내가 더 많이 일했는데 왜 임원들이 더 많이 가져가냐라고 공개적으로 비판했어요. 대리급이 대기업에서. 이게 MZ 세대들이 외치는 겁니다. 우리 진짜 죽을 것 같아. 우리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도 돌아오는 게 없어. 이거 외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기를 넘겨버리게 되면 그때는 또다시 우리는 새로운 단어의 혁명을 또 맞이하게 될 겁니다. 분명히. 청년들이 아무리 스펙을 쌓아도 일자리가 없죠. 대학교를 나오고 대학원을 나오고 유학을 갔다 왔는데 편의점에서 일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는 누가 만들어주죠? 뭐 공공근로? 뭐 토목? 이런 걸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애초에 불가능한 것이죠.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싶은데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는 만들겠다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만들 것이고 그걸 어떻게 계속 지속 가능하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아요. 왜? 불가능한 걸 본인들도 아니까. 그래서 우리는 시대가 앞서가고 있는데 정책이 뒤처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블록체인을 가지고 정책 위반을 하실 때 청년들이 진짜 뭘 외치고 있는가에 대해서 깊이 성찰하고 그러면 그걸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구현해낼 수 있을까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제시해야 돼요. 제시하지 않으면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죠. 역시 그 나물에 그 밥이구나. 누굴 뽑아도 똑같구나. 이런 말이 나올 겁니다. 제가 깊게 보지는 않았습니다. 정책을 다 보지는 않았고요. 그냥 기사만 보고 느꼈던 겁니다. 이재명 후보의 블록체인과 코인 쪽 산업에 대한 정책, 윤석열 후보의 정책을 보고 저는 딱 요 단어로 압축했어요. 정상과 더. 윤석열 후보의 정책은 아주 훌륭합니다. 왜냐하면 5년 동안 진짜 우리나라에서 계속해서 암호화폐를 죽이려고 노력을 했어요.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젊은 청년 스타트업 회사 대표들이 진짜 죽을 고생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세계는 앞서가는데 우리는 계속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해외로 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법인 하나도 못 내요. 은행에 가서 우리 블록체인 관련된 법인 설립한다고 그러면 안 내줍니다. 지금도. 말이 되나요? 일을 하고 싶은데, 일자리를 창출해주고 싶은데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정부가. 그런데 윤석열 후보의 정책은 기존에 저희가 외쳤던 업범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대로 해주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인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의 정책은 더해요. 그래, 너네들이 5년 동안 고생한 거 알아. 그거 그대로 해줄게.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왜? 블록체인은 세상을 바꿀 거니까. 그냥 이참에 전 세계를 우리가 리드해버리자 라고 외치고 있어요. 왜?
ICO에 극한되지 않고 STO라는 단어를 내놓는 순간 이재명 후보의 정책이 더 앞선 겁니다. 더 혁신적인 거예요. STO가 뭐냐면요. 부동산 관련 일을 하시는데 건물을 자산을 토큰화해서 쪼개는 거예요. 100억짜리 건물이 있으면 100억 개의 토큰을 발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걸 거래소에서 사고 팔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동산의 제일 큰 문제가 뭐죠? 환전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내가 팔고 싶을 때 못 판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지분으로 쪼개서 그 토큰화 한 다음에 그 거래소에서 지금 거래소에서 코인을 사고 팔듯이 사고 팔게 한다면 환전이 굉장히 황금성이 되게 높아지잖아요. 네. 이거를 지금 부산 블록체인 특구에서 카사코리아라고 하는 곳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퍼블릭 블록체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코인은 아니에요. 현재 규제 틀 안에서 얼추 비슷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되면요, 우리가 강남에, 혹시 여기서 강남에 땅이나 건물 갖고 계신 분 없으신가요? 네, 네. 있으면 좋겠죠. 지금은 가능합니다, 이제. 강남에 건물을 실제로 엘리시아라고 하는 코인 회사는 토큰화해서요, 팔고 있습니다. 그럼 뭐가 좋냐? 내가 100억이 없어서 저 건물을 못 삽니다. 그렇지만 내가 1000만 원이 있어요. 그러면 1000만 원치를 투자할 수 있고요. 1000만 원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임차를 통해서 나오는 수익을 제가 매달 받아볼 수 있습니다. 건물 투자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단순하게 정부, 우리나라에 국한된다고 하면 효용 가치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면 왜 이걸 코인으로 하느냐? 우리가 미국의 맨하탄에 있는 아주 유명한 맨션을 지분 투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 코인은 국경이 없으니까. 그러면 반대로 얘기해보죠. 중국이나 일본이나 미국 혹은 유럽에서 요새 한국 핫하잖아요. 한국 종로 혹은 강남에 어떤 큰 땅이나 건물 하나를 사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다는 못 사겠고. 그럼 전 세계의 수많은 투자자들이 우리나라의 건물이나 땅을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유동성이 엄청나게 늘죠. 이걸 회사로 옮겨간다면 해외의 유명한 VC들이나 개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많은 돈을 싸들고 와서 우리들의 건물이나 땅이나 컨텐츠나 회사를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분명한 선진국이에요. 전 세계 많은 국제기구들은 이미 한국을 선진국이라고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블록체인이라는 시기를 놓치면 안 되는 결정적인 이유는 동학개미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젊은이들이 왜 주식을 하죠? 어른들이 주식하면 그런 놈하고는 결혼도 할 생각도 하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저희는 들으면서 자랐거든요. 금융은 우리나라는 희한하게 어렸을 때부터 금융을 가르치지 않아요. 군대를 나오고 4년제를 나오고 대학원을 갔다가 30살쯤에 취업을 한 다음에 내 월급 몇 번을 받고 나서 이제 이거 어떻게 돌리지?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 이스라엘이나 미국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금융교육을 시켜요. 금융교육을. 지금 동학개미는 우리한테 굉장히 큰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역사상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내가 일하는 것만으로는 먹고 살 수 없겠다라는 불안감을 주고 있는 거고, 그것은 바로 일자리 문제하고도 겹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투자를 하는 거예요. 최초로 대한민국에서 금융에 눈을 뜬 세대가 지금 출몰한 를 겁니다. 그 사람들이 코인에 관심 갖는 이유 당연하겠죠. 왜? 내가 일하지 않고 자는 동안에도 내 자산을 불려줘야 되는데 그냥 은행에만 넣어두면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해서 내 돈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니까요. 그러니까 어딘가에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왜? 얼마든지 회사를 그만둘 수 있으니까. 평생 직장이라는 단어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사라진 지 오래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회, 제가 코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줬다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처음으로 젊은 세대가 금융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부동산이 아니더라도 돈을 벌 수 있다라는 희망을 얻은 겁니다. 우리나라의 자산의 70%는 부동산입니다. 언제까지 부동산을 떠안고 있을 수 있죠? 정권이 5년 동안 유지하기 위해서 부동산을 잘 살려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담은 후세대에게 계속 가겠죠.
부동산은 언젠가는 조금 내려오고 자산의 비율에서 내려오고 좀 다른 부분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금융이죠. 금융이 결과적으로는 우리는 금융 강국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까지도 아무런 금융 교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금융 카르텔들이 각각의 국민들이 똑똑해지길 원할까요? 여러분들 보험하시면서 다 읽으세요? 약관? 모르시죠? 내가 무슨 보험 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왜 그렇죠? 안 가르치니까요. 그걸 알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보험회사는. 금융사들도 똑같아요. 펀드사들도 똑같고 개미들이 모르기를 원해요. 이것은 불합리한 것이죠. 이러한 불합리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젊은 세대들의 욕구가 블록체인이라는 것으로 표출되는 겁니다. 왜? 그것은 믿을만 하니까. 누구보다? 사람보다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왜 블록체인이 필요한가? 블록체인으로 뭘 바꿔나갈 수 있을까? 그런 희망은 어떻게 하면 진짜 시스템적으로 설계할 수 있을까 고민했던 것이 궁극적으로 블록체인인 거예요. 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신뢰하지 않아도 되는 시스템이에요. 왜? 그 자체로 이미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왜? 신뢰를 깨트리고 네트워크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순간 그 돈이 훨씬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예 망가뜨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보상받고 말지. 이게 블록체인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고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답답함을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제가 너무 많은 분들이 쳐다보고 계셔서 사실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뭐 제가 전문 강사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부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제부터는 좀 구체적으로 질의응답을 하면서 좀 궁금한 것들을 하나하나 좀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질문 사항이 있으실까요? 네. 저 2개 질문. 아, 네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메타버스로 가는 페이스북이 네. 상용화 메타로 변경을 했잖아요. 네. 그렇다고 이제 메타버스 넘어갔을 때 저 프로토콜 경제라는 거를 네. 페이스북에서 우리한테 그런 경제를 만들어 줄 것인가. 본인들이 또 메타라는 세상을 만들어서 우리를 또 그 안에 침투시켜서 본인이 중앙화가 돼서 우리가 그 안에서 또 늘어날 수도 있는 그렇죠. 그런 궁금증이 하나. 네. 또 하나는 그 아까 이재명 후보 공약 중에 STO라고 네네. 그 부동산을 토큰으로 이제 저희가 사고팔고 거래를 코인으로 거래를 할 수 있다고 네. 했는데 그 코인 네. 거래가 되는 코인은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뭐라고 얘기했는지요? 네, 그 코인은 뭐 그게 어떤 비트코인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국가에서 만든 어떤 이 뭐라 해야 돼요? CBDC라고 해야 되나? 네네. 그 코인이 될 수도 있고 네. 뭐 그런 코인들이 될 수도 있는 건데 네. 어떤 코인을 가지고 저 STO를 하겠다고 한 건지에 대해서 의문이 좀 들고 그렇게 해서 또 국가에서 국가만의 코인을 만들어서 그걸로 우리나라 경제를 살릴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건데 네.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해요. 안 오셨으면 제가 정말 난처할 뻔했네요. 너무 핵심적이고 너무 예리한 질문을 하셔서 사실 진짜 공부 많이 하셨다는 게 느껴지고요. 우선 메타버스의 중앙화, 이거 아까 제가 했던 얘기인데요. 이미 기업이 메타버스를 만들었는데 결국엔 내가 만든 거예요. 회사가. 그 수익 당연히 자기들이 많이 가져가게 만들 수밖에 없겠죠. 약간 뭐예요? 야, 요거 떼줄 테니까 그냥 요걸로 만족해 이러면서. 그렇죠? 메타버스, 진정한 메타버스는 타일중화되어 있어야 됩니다. 소유자가 없어야 돼요. 모든 이 많은 사람들이 투표를 통해서 결정할 수 있는 타일중앙 조직에서 결정을 할 수 있는 메타버스가 진정한 메타버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애초부터 잘못된 거죠. 메타버스, 메타가 만드는 페이스북이 이제 사명이 올해 바뀌게 됩니다. 메타로. 메타가 만드는 메타버스는 메타 거잖아요. 이미 중화되어 있습니다. 기업이 이익을 추구하는 게 나쁜 건가요? 그렇죠. 나쁘진 않아요. 다만 너무 독과점을 하니까 그거 좀 달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블록체인이 갖는 그 장점이에요.
기업들이 이미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잘못하면 시대에 뒤처져 버리니까. 그런데 메타버스는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 몇 년 전에 리브라라고 하는 코인을 만들겠다고 했었어요. 전 세계 페이스북 유저가 25억 명입니다. 우리나라 겨우 5천만 명밖에 안 돼요. 25억 명의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페이스북이 만든 리브라라는 코인을 가지고 쓸 수 있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죠? 리브라가 전 세계 25억 명이 쓰는 기축통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누가 제일 싫어하죠? 미국이 달러를 당연히 싫어하겠죠. 그래서 미국 의회에서 불렀어요. 주커버그를. 하지 마. 하면 너는 죽어.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름을 바꿨어요, 이제. DM이라고. 그리고 자체적으로 페이스북에서 하지는 않고 법인을 별도의 법인을 세워서 이 코인을 하고는 있습니다.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페이스북에서 25억 명의 인구를 국적에 상관없이 내 바운다리 안에 넣겠다고 코인을 만들었으니까 미국이 깜짝 놀란 거예요. 25억 명이 다 코인으로 넘어가면 달러는 누가 써요? 달러를 안 쓰면 미국은 망합니다. 왜? 미국은 달러를 수출을 해야 해서 경상수지가 적자가 나야지 성공하는 나라거든요. 해서 돈을 찍어내야 되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더 이상 달러를 쓰지 않고 코인을 쓰는 순간 미국의 패권이 흔들려 버리겠죠. 이거를 미국에서 하려고 하니까 중국이 움직였습니다. 그게 바로 아까 말씀하신 CBDC예요. CBDC는 그냥 국가에서 발행하는 코인입니다. 디지털 화폐예요. 우리 이미 종이돈 지금 갖고 계신 분 계신가요? 종이돈. 지폐. 있으세요? 저는 지폐를 안 들고 다닌 지 5년이 넘었습니다. 지폐를 더 이상 쓰지 않아요. 그럼 기존에 우리가 무슨 페이, 카카오뱅크나 카카오페이 같은 걸로 쓰는 그 페이가 CBDC랑 뭐가 다른가? 바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CBDC는 결국엔 돈이 어디로 들어가고 어디로 나오는지 위안화나 달러를 통해서 그 경로를 파악해야 세수도 결정하고 어디 쓸지도 하고 이게 어떤 경제가 왜 문제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데 이게 개인의 회사가 운영하는 코인으로 다 돈이 흘러가 버리면 경제를 운영할 수 있을까요? 모르죠. 나머지 25억 명이 누군가 쓰는데 그 돈이 어떻게 둘러가는지 모르니까 당연히 패권도 잃고 실제 경제를 운영하는 데도 엄청나게 타격을 입습니다. 그런데 CBDC라고 하는 건 블록체인을 이용하는데 국가에서 만든 거잖아요. CBDC의 장점도 있는데요. 이건 중국이 1대1로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위안화가 진짜 기축통화가 되게끔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시도를 하는 겁니다. CBDC를 발행해서 야 이제 너네 우리 중국과 거래하려면 CBDC로만 결제해야 돼 라고 하면 다 하겠죠. 중국이 아프리카에 굉장히 많이 진출했고 유럽에도 진출하고 동남아에도 엄청나게 진출해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결제를 중국의 위안화인 디지털 위안화인 CBDC로 결제하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CBDC를 쓰게 되겠죠.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져요? 중국의 기축통화가 거의 퍼센테이지가 전 세계 퍼센테이지 따졌을 때 거의 몇 프로 안 되거든요. 1, 2%, 2, 3% 뭐 이러는데 CBDC를 쓰게 되는 순간 더 많은 기축통화가 쓰이게 되고 중국이 패권을 잡을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중국은 공산국가잖아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막 하는 거예요. 중국의 한 도시는 전체가 지금 법정화폐를 쓰지 않습니다. CBDC로만 생활해요. 중국이니까 가능한 겁니다. 만약에 미국한테 CBDC 발행할게 라고 하면 할 수 있을까요? 미국이 아는데도 왜 안 할까요? 패권이 흔들리는 걸 알면서도 왜 안 할까요? 이해관계가 너무 많이 얽혀 있는 거예요. 미국의 달러 시스템을 이해하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해하실 수 있게 될 텐데, 어쨌든 이 CBDC는 중국이니까 가능한 겁니다. 현재로서는. 왜? 정부가 내가 유흥주점을 갔는지, 호텔을 갔는지, 어디를 갔는지 결제하는 걸 다 알아요. 이게 뭐죠? 중국은 이런 거예요. 이 용도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우리나라의 금융실명제와 비슷해요. 이제부터 디지털 위안화가 아닌 화폐는, 종이 화폐는 이제 중국에서 인정 안 해. 빨리 그거 CBDC로 환전하지 않으면
없는 돈이야 이제부터 라고 하면 밑에 숨어져 있던 블랙머니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다 튀어 올라오겠죠. 돈을 잃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투명해집니다. 근데 투명해진 만큼 개개인을 다 사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왜? CBDC 시스템은 프라이빗 블록체인 혹은 컨소시엄 블록체인에 해당하는데 몇 개 군데에서 얘네들만 접속을 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 은행연합회라고 있잖아요. 국민은행이나 농협이나 막 이렇게 자기들끼리 누구 한 사람이 연체를 하시면 모든 곳에 공유가 돼서 다 연체가 돼버립니다. 다 올스톱 돼버리죠. 은행연합회처럼 특정 그룹들이 뭉쳐서 자신들만이 갖고 있는 네트워크가 프라이빗 블록체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CBDC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자기들의 1대1로 정책과 그리고 통제력 강화를 위해서 그리고 기축통화를 화하기 위해서 CBDC를 하고 있는 거고요. 다만 우리나라는 오늘 제가 발표한 걸로 알고 있는데 CBDC를 이제 적극적으로 우리도 테스트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거 늦게 하잖아요. 그래서 중국이 다 우리와의 거래를 CBDC로 한다 그러면 우리 더 이상 원화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디지털 세계에서는. 왜요? 지금 원화가 전 세계 어디 가서 우리 지폐 주면 당당하게 줄 수 있나요? 달러를 받지 우리나라 돈을 안 받아요. 왜? 그게 기축통화의 힘이니까요. 근데 중국이 이런 식으로 하면서 주변 국가들을 섭렵하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경제적인 속국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CBDC는 우리나라도 발빠르게 움직여야 되고요. 좀 우리라는 이 좁은 공간에 갇혀 있지 말고 전 세계적으로 정말 기회의 장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사실 시도를 해볼 필요가 있고요. 이제 메타버스 얘기하다가 제가 너무 이렇게 딴 얘기로 갔는데 STO와 관련돼서는 건물마다 토큰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 건물이 A라는 건물이 있으면 A 토큰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A라는 이름의 토큰을. 그렇죠. 네. STO를 증권형 토큰이라고 그래요. 증권형 토큰. 그래서 우리가 자산을 쪼개서 이 자산을 누구나 다 사고 거래할 수 있게 하는 건데요. 그 토지로 따지면 이걸 뭐라고 그러죠? 그 공유 지분 등기? 예, 지분 등기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땅을 팝니다. 한 1000명한테 팔아요. 이 땅을. 100평입니다. 1000평이라고 하죠. 1000명한테 팔아요. 예, 기획부동산이 쓰는 건데 여기에 1000명이 등기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1000평이 있는데 이게 내 땅이에요. 한 평이. 근데 그 한 평이 어떤 게 내 땅이라고 표시를 할 수 없어요. 지분 등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엔 이 땅은 서로를 옥죄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왜? 동의가 다 필요하거든요. 그러나 STO를 통해서 증권화를 하게 되면 그럴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특히 건물은 더더욱더. 그러니까 STO를 가지고 어떤 코인으로 할 것이냐, 그것은 이제 뭐 좀 더 들어가면 네트워크를 어떤 걸 쓸 것이냐, 뭐 그래서 어떤 메인넷을 쓸 것이냐, 뭐 이런 얘기까지 갈 수 있는데 메인넷을 얻은 걸 쓰던, 뭐 플리메스를 쓰던, 이더리움에서 하던 뭐 다양한 방식이 있을 테지만 그것은 이제 거버넌스가 선택하기에 따라서 다른 거죠. 누가 이것이 더 유용하다면 그 체인을 쓰게 될 거고요. 근데 이더리움 상에서는 현재 STO를 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왜냐하면 중복돼서 똑같은 이름으로 토큰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거짓말 할 수 있잖아요. 예, 강남 모모 빌딩 토큰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알고 봤더니 저 시골에 있는 건물이었던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거는 이미 있는 겁니다. 이미 있는 시스템이에요. 현재 금융 시스템 상에서. 예.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이 뭐죠? 파생 상품에 대한 사고였잖아요. 이 사람은 아주 우량한 고객이고 우량하지 않은 고객인데 이걸 합쳐서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우량한 줄 알고 사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중에 하나가 아주 안 좋은 증권이었던 거죠. 이게 터지는 순간 나머지 것들도 다 터지게 되는 거예요. 증권의 토큰의 제가 불안한 요소는 이렇게 파생 상품화 됐을 때 안 좋은 품질의 토큰이 섞여서 약간 펀드처럼 그냥 개별 건물에 대해서 STO를 발행하는 게 아니라 이 건물, 요 건물, 시골 땅, 요거 플러스 해서 새로운 상품으로 파생 상품을 만들어 놓고 판매했을 때 이것이 문제가 될 수는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똑같이 미국 사태가 우리나라한테도 혹은 다른 국가에서 터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궁극적인 건 뭐예요?
자산의 유동화, 자산을 움직일 수 있게 한다라는 그 패러다임이 중요한 겁니다. 예. 그래서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가 있을 거고요. 더 이상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강남 땅 혹은 강남 빌딩을 구입하지 못하는 일은 없게 되겠죠. 이게 뭐가 좋아요? 돈이 있는 사람들만 강남 땅 샀잖아요. 그래서 부익부 빈익빈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돈이 없어도, 얼마 없어도 똑같이 수익률 면에서는 똑같을 수 있잖아요. 투자금은 달라도. 이게 정의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블록체인이 정의라는 말을 드리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한테 기회를 열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과 저의 차이점은 제가 좀 더 이 시장에 빨리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왜 이제서야 관심이 가졌을까요? 그 차이가 왜 발생했을까요? 여러분들은 코인이 없어도, 이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냥 예시예요. 잘 사실 수 있어서요. 잘 사실 수 있어. 그래서 급하지 않았던 거예요. 관심도 없고. 왜? 지금 이미 나는 충분히 벌고 있으니까. 코인이 사람들을 열광시킨 이유는 뭐 다양한 변동성이죠. 갑자기 1배에서 2배, 4배, 10배 막 이렇게 오르니까. 제가 다른 데 가서 설명드리면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비트코인이 왜 화폐냐? 왜 그 화폐로서의 가치가 정말 있어? 내재적 가치가 있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왜 비트코인을 사는 거야? 이런 말을 하시는데 터키의 리라화 같은 경우에는 작년 11월에서 12월로 넘어갈 때 인플레이션이 40%나 발생했어요. 그 말은 뭐예요? 내 100원이 60원이 됐다는 소리. 한 달 만에. 지금 비트코인이 최근 한 3, 4개월 동안에 많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한 50% 정도, 고점 대비 50% 정도 떨어졌거든요. 3, 4개월 동안에 이런데, 터키라는 나라에서는 한 달 만에 인플레이션이 40%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변동성이 크다.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화폐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질문 드릴게요. 터키의 법정화폐는 그러면 화폐인가요? 비트코인보다 더 큰 변동성을 갖고 있는데 터키는 화폐잖아요. 근데 비트코인은 왜 화폐라고 부르지 않죠? 또 하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동성이 있는 건 인정해요. 왜? 아직 초기 시장이잖아요. 더 많은 사람들한테 쓰여지기 시작하면 더 많은 분배, 더 많은 탈중화가 일어날 거고 언젠간 안정화가 될 겁니다.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장점은 인플레이션을 해칭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지금 당장 3개월 동안에는 폭락해서 고점 대비 50%가 깎여서 지금 4천만 원 정도 하거든요. 비트코인 한 개당. 그런데 1년 전으로 돌아가 보죠. 1년 전에 비트코인은 얼마였죠? 지금 1년 전에 네, 지금부터 1년 전에. 1,000만 원? 네. 1,000만 원, 2천만 원 정도 했습니다. 지금 얼마죠? 4천만 원입니다. 4배 혹은 2배가 올랐어요. 내가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인플레이션이 아무리 많아도 내 수익이 어떻게 됐어요? 늘어났잖아요. 똑같이 터키에도는 거의 1년으로 따지면 80% 가까이 폭락했습니다. 가치가. 어떤 게 진짜 화폐인가요? 사람들이 자꾸 변동성만 얘기해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왜 인플레 해칭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왜 안 하죠?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서 그래요. 우리나라가 금융 시스템을 잘 보호해서 사람들을 지켜주고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러나 베네수엘라나 뭐 엘살바도르나 남미권 이런 나라들은, 동남아의 이런 나라들은 사실상 굉장히 많은 화폐 가치의 하락이 있어요. 지금 이제 미국이 달러를 걷어들이겠다고 하잖아요. 금리를 올리든 뭐를 하든 달러를 이제 걷어들인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IMF가 왜 있었어요? 달러가 없어서. 미국이 달러를 다 가져가 버리면 이머징 국가들에서 달러가 부족하게 될 겁니다. 그 나라들, 우리나라가 겪었던 것처럼 똑같이 IMF가 올 수도 있어요. 신용 경색이 올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나라의 법정화폐의 가치는 어떻게 되겠어요? 또 폭락하겠죠. 그러면 그것이 진짜 화폐인가요? 그럼 비트코인은 화폐인가요? 어떤 게 화폐죠? 우리나라니까 그걸 못 느끼는 거고 다른 나라들은 수레에다가 자기 화폐들을 싣고 가야
담배 한 갑을 살 수 있어요. 그런 게 전 세계에 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화폐니까, 가상화폐니까 안 돼, 이럴 게 아니라 화폐라는 건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 펜이 이제부터 우리가 쓰는, 우리 커뮤니티에서 쓰는 화폐야 라고 신뢰하고 인정하는 순간 이건 화폐가 되는 겁니다. 이 신뢰성을 잃어버리는 순간 어떻게 돼요? 화폐가 아니겠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커뮤니티가 다른 거에 비해서는 좀 작지만 더 커져서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더 인정을 받게 되면 디지털 화폐로서 그리고 금을 대체하는 디지털 골드로서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비트코인의 시총이 지금 600조가 넘어요. 이렇게 폭락했는데도. 전체 암호화폐의 시총이 지금 오늘 조금 더 내려갔는데요. 1600조입니다. 비트코인만 따졌을 때의 시총은 기업으로 따지면요. 애플이 2위고요. 금이 1위입니다. 자산으로 따졌을 때. 비트코인이 현재 10위권 안에 있어요. 10위권 안에. 가치 저장으로서의 수단으로서 장점이 있는 거죠. 암호화폐를 전체를 따져도 18입니다. 자산에. 모든 자산을 다 합쳤을 때. 금, 은, 모든 걸 다 따졌을 때 18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무시할 수 있을까요? 근데 아무도 그냥 한때 지나가는 유행이겠지라고 하고 넘어간다면 우리는 이 굉장히 중요한 기회를 놓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자리요? 일자리를 미친 듯이 만들어낼 수 있는 메타버스라는 공간에서요. 메타버스 공간에선 포토샵만 해도 아이템을 만들어서 팔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필리핀에서는 엑시 인피니트라는 게임을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하세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실직자가 엄청나게 늘어났거든요.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국가도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어요. 엑시 인피니트라는 회사가 작년 한 해에 30배가 올랐습니다. 코인 가격이. 왜 올랐을까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했거든요. 그걸 통해서 1년을 버텨낸 거예요. 국가가 하지 못한 거를 일개 회사가 수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린 겁니다. 40조가 넘어요. 현재 시총이. 1년 만에.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제가 윤석열 후보의 정책 중에 정말 마음에 들어서 적극적으로 열렬하게 환영했던 것 중에 하나가 포지티브가 아니라 네거티브 방식의 정책을 시행하겠다라고 했던 거예요. 저는 이런 말을 한 국가 지도자를 본 적이 없어요. 블록체인뿐만 아니라 모든 스타트업 회사들 사람들이 제일 고민하는 게 뭐냐면 뭐 하고 싶은데 그것이 법률에 있지 않은 거예요. 현재 우리나라 법률은 뭐예요? 이거만 돼. 나머지는 다 안 돼. 혁신을 하고 싶어도 이걸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현장에 가면요. 말단 공무원분들이 그건 저희가 할 수 없어요. 저기 가보세요. 저기 가보세요. 저기 가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는 말은 그럼 한번 의뢰해서 법을 만들어 오세요. 그럼 저희가 해드릴게요. 혁신이 애초부터 불가능한 겁니다. 근데 이걸 네거티브로 한다는 거예요. 미국 방식이죠. 혁신을 할 수 있습니다. 전 이거를 블록체인 분야에만 국한될 게 아니라 전 분야에 써야 된다고 해요. 법률적으로. 개헌을 하는 한이 있어도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만 있더라도 정말 윤석열 후보로 찍고 싶어요. 왜? 그렇지 않으면 다 죽으니까요. 우리가 삼성이 타이젠이라고 하는 OS를 만들어냈습니다. 구글이 초창기 시절에 삼성한테 두세 번 와서 우리 거 사가라고 했어요. 안드로이드 사가라고. 근데 삼성이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구글이 만든 안드로이드에 종속이 돼서 기계는 잘 만드는데 OS가 없는 거예요. 힘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플랫폼의 힘이에요. 근데 이 기회를 또 놓치면 또다시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들이 만든 플랫폼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하는 대로 좌지우지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한국이 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한국이 정말 잘할 수 있는 분야고. 똑같이 시작한다면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여전히 정부에서 무조건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양질의 개발자들이 블록체인 업계로 넘어오지 않습니다. 왜? 블록체인 안 해도 똑같이 그 사람은 연봉 2억, 3억 받거든요. 그런데 잘못하면 우리가 따라잡힐 수 있어요. 어느 나라에? 인도나 동남아시아에. 동남아시아나 인도의 개발자들은 정말 뛰어납니다. 우리가 모를 뿐
인도의 개발자들은 전 세계의 탑이에요. 그런데 임금이 쌉니다.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인데도 임금이 싸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블록체인으로 넘어오는 게 돈이 더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인도의 유명한 개발자랑 개발자들은 다 블록체인 업계로 넘어오고 있어요. 근데 한국은 어떻죠? 안 넘어와요. 왜? 투기라고 하니까. 사기라고 하니까. 굳이 넘어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생태계적으로 막혀있는 이걸 풀지 않으면 개발자들이 한참 뒤에 들어와서 이미 다른 국가들이 다 만들어 놓은 걸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못 따라가겠죠. 그래서 제 그냥 한탄 아닌 한탄을 마지막에 좀 드렸고요. 혹시 또 질문이 없으시다면 지금 다들 또 있으세요. 네네. 네네. 저는 사실은 그 코인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네네. 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최근에 도지코인 사태도 그렇고. 네네. 그런데 지금 플랫폼이 지금 이제 종이 지폐에서 디지털로 이제 11씩 바뀌는 거 전환되는 거잖아요. 네네. 한국도 이제 중앙은행에서 통제를 하게 되고. 네네. 그럼 미국도 당연히 이제 디지털 화폐 중앙은행. 네, 만들게 되겠죠. 네. 그러면 종이 화폐가 결국에는 그 디지털 화폐로 바뀌는 그 패러다임인 상태인데. 네. 그게 다 갖춰졌을 때, 그 비트코인이라든지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코인들이 정말로 힘을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저는 살짝 좀 의문을 좀 가졌습니다. 현재 CBDC 국가에서 주도하고 있는 CBDC를 제외하고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 달러, 1달러가 있으면 그 1달러치의 USDT라고 하는 스테이블 코인, 스테이블 코인은 굉장히 종류가 많은데 그 중에 제일 첫 번째가 테더라는 코인이에요. 1달러를 은행에 예치하면 그만큼의 코인 한 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똑같이 1달러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스테이블 코인이 있고요. 이 코인 시장의 기축통화로 쓰이고 있는 비트코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CBDC가 나오겠죠. 근데 저는 각각의 장점들이 있어서 모두가 다 통용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CBDC의 단점이 뭐죠? 빅브라더가 되는 거예요. 내 모든 걸 관찰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그러면 사람들은 어디로 가요? 좀 더 익명성이 보장되고 좀 더 자유가 보장되는 곳으로 가겠죠. 그러나 잡코인은 가지 않을 거고 그래도 규모가 크고 믿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 걸로 갈 거예요. 비트코인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겠죠. 사라질 수가 없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정부가 규제를 할 때 도망가고 딴 데서 또 커뮤니티를 하잖아요. 어린 친구들이 페이스북을 열심히, 최근엔 페이스북을 어린 친구들이 되게 많이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내 부모 세대가 내가 하는 SNS에 오면 딴 데로 가버려요. 페이스북을 안 하고. 인스타로 넘어갔더니 부모 세대들이 또 인스타로 와서 내 계정에 팔로우를 하니까 그게 싫어서 또 다른 데로 갑니다. 네.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예요. 정부가 규제할수록 그 대안이 필요합니다. 그 반대급부가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건 비트코인이 분명히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CBDC가 생기든 스테이블 코인이 있든 그 의미로서 존재하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 지금 네. 이제 블록체인이나 가상화폐나 이런 거 하면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 탈중앙화, 말은 즉 탈국가화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네네. 그게 일단 첫 번째 맞는지 네. 확인이 될까요? 네. 그러니까 일단 네. 탈국가화라고 했을 때 네. 그 말은 즉 국가의 통제를 받지 않고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자유롭게 돈을 벌고 소득을 부여받고 하는 건데 사실 국가가 생성된 여러 설 중에 하나가 사회계약설이란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모든 개인들이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을 통제하기를 원하고 그거를 조율하기 위해서 생겨난 게 국가인데 그럼 결국에는 국가라는 개념이 프로그램으로 바뀌고 의미는 똑같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에 대해서 그 프로그램을 누가 결정하냐가 중요합니다. 국가 시스템은 누가 정해요? 공무원분들이 하시죠. 그런데 블록체인 세상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DAO라고 하는 탈중앙 조직이 스스로 결정합니다. 스스로. 이거는 완전히 다른 부분이죠. 내 스스로 결정해서 내가 가는 방향대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이 만약에 내 스타일에 안 맞아요. 그러면 또 다른 DAO로 가서 활동을 하겠죠. 물론 화폐라는 개념과 접목시켜서 초창기 2017년, 18년도에 국가에서 혹은 정치인분들께서 비난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사람들 거의 뭐 무정부주의자들 아니야? 국가가 갖고 있는 화폐 발행권을 민간이 가져가겠다고? 그걸 어떻게 보장할 거고 어떻게 믿을 거야? 니네 사기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기존의 시스템, 인간은 계속 진화해 왔잖아요. 엽전을 쓰고 조개를 쓰다가 엽전을 쓰고 종이 화폐를 쓰고 이제 디지털 화폐로 넘어가고 있는 과도기일 뿐입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블록체인도 어차피 규격화되어 있는 거라면 기존의 정부랑 별다를 거 없는 것이고, 그리고 정부가 무너진다면 국가는 누가 운영해? 라고 이제 할 수 있는데, 저는 국가 시스템 자체적으로 블록체인을 접목하는 분야가 좀 달라요. 프라이빗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쓰는 은행이라던가 관공서들이 자신들의 데이터를 공유하면서 더 혁신을 일으킬 수 있고요. 퍼블릭 블록체인은 퍼블릭 블록체인대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은행끼리 모여 있는데 이것을 민간이 다 관리를 해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죠? 내가 누구한테 돈을 줬는데 일반인들도 내가 누구한테 줬는지를 다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은행 이용하실 건가요? 못하겠죠. 그래서 내 신분이 보장되고 일반인들이 접근을 하지 못하지만 블록체인의 일부 기능을 구현해서 속도를 높인 하이퍼레저 같은 이런 기업형 블록체인은 아주 공고하고 앞으로 더 빨리 적용될 일들이고요. 저희가 말한 코인이라는 건 퍼블릭 블록체인이라고 해서 조금 계열이 다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인트라넷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인트라넷 들어보셨어요? 혹시 인트라넷이 뭔지 아시는 분? 네. 네, 맞아요. 군대에서 군대 안에서만 쓰는 인터넷입니다. 폐쇄적이죠. 인터넷은 뭐 설명 안 해도 아실 거예요. 열려 있죠. 이런 일부 공공이 쓰는 기업형 블록체인 혹은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그 자체로서 가치가 있는 거고요. 그러나 그런 폐쇄적인 공간의 네트워크가 세상을 바꾸지는 못했죠. 인트라넷이 먼저 나오고 그걸 응용해서 www로 시작하는 이게 나왔을 때 세상이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인트라넷이 세상을 바꿨다고 말하진 않지만 인터넷이 세상을 바꿨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세상을 바꾸기에는 어렵습니다. 모든 분야에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퍼블릭 블록체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코인이라고 하는 것은 인터넷과 동일하기 때문에 열린 세상 속에서 엄청나게 많은 파급력을 낼 거예요. 정부가 블록체인 육성한다고 하면서 몇백억씩 씁니다. 몇백억이 큰 건가요? 우리가 규제하는 사이에 미국에서는 그냥 하나의 프로젝트가 코인 발행해서 수조 원을 모금합니다. 수조 원을 갖고 있는 그 회사와 국가에서 이런 정책 지원해 줄 테니까 요거 한번 만들어봐 라고 한 그 회사와 이 좀비 기업들과 경쟁력이 될까요? 국가에서 아무리 돈을 지원을 해준다고 해도 우리 한국의 수준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퍼블릭 블록체인이라는 것은 어떤 민주적인 의미가 있냐면 일반 개인 투자자들도 초창기에 투자를 해서 삼성이나 구글 같은 괜찮은 프로젝트들한테 지원을 해서 돈을 투자해서 막대한 부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는 거예요. 이미 상장 다 되고 비상장도 아니고 상장 다 된 삼성 주식을 사는 것과 초창기에 와 얘네 진짜 괜찮은데 될 것 같아. 한번 투자해보자. 일반인들도 접근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시중에 유동성 자금이 지금 엄청나게 넘쳐납니다. 어디다 투자할지 몰라서 그냥 떠들고 있는 돈들이죠. 이것이 블록체인 업체에 투자가 된다면 얼마나 많은 한국의 똑똑한 개발자와 회사들이 엄청나게 혁신적인 서비스를 내놓겠죠. 근데 현재는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막혀 있기 때문에 아쉬운 부분인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그 의도에 맞게 설명을 드렸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드릴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그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네. STO 이제 건물을 세분화해 갖고 네네네. 그래서 이제 사업할 수 있게 한다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네. 이제 건물에 유동화는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뭐 예를 들어서 다시 개발을 한다든지 그랬을 때 주체가 이렇게 막 분산되어 있다 보면
조건에 지분 등기한 거하고 큰 차이가 없을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하나 어, 들고요. 또 네, 하나 네네네. 있고, 그 비트코인 금융화폐 같은 경우에는 실제 돈의 가치가 있는 거고 네. 그것을 무시하고 계속 찍어내면 이게 인플레이가 발생을 하는데 네네. 그러면은 비트코인은 개발 주체가 아니 발행 주체가 일반인들이 다 같이 발행을 하는 건가요? 그리고 그 가치는 어디에 지금 숨어 있나요? 아, 역시 너무 이렇게 깊은 질문이신데요. 우선 STO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쪼갠다면 지분 등기랑 뭐가 달라? 만약에 이걸 새롭게 개발해야 한다고 할 때 어떻게 대응하지? 라고 할 수 있는데 처음 프로토콜 단계에서부터요. 아예 그 건물을 살 때 이거는 1년 반 후에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하거든요. 조건을 다 답니다. 이건 1년 후에 1년 반 후에 매도할 거예요. 거기서 나온 차익도 다 나눌 겁니다. 그 전까지는 임차료만 받으실 수 있어요. 내가 투자한 만큼. 이게 STO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설계하는 거에 따라서 달라요. 그리고 그때 당시가 되면 예를 들어서 100개의 토큰을 하나씩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토큰이 갖고 있는 사람은 투표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과반수가 있게 되면 그대로 그러니까 프로그램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투표를 했을 때 51%가 되는 순간 그대로 가는 거예요. 51%가 안 되면 그냥 이건 더 운영하는 걸로. 51%가 넘으면 더 그냥 판매하는 걸로. 이렇게 프로그래밍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거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네. 그렇게 이해하신다면 아까 말한 대로 10명 모든 사람들이 판매하고 싶지만 판매 못하는 한 명의 동의라도 없으면 판매할 수 없는 현재 구조가 아니라 민주적인 방식으로 운영하고 처음에 계약서를 쓰듯이 프로그램 안에다가 조건들을 다 달아서 이 조건에 부합하는 순간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라고 하고 투자를 받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비트코인은 국가가 보증해 주는 것도 아닌데 내재적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참 제가 제 수준 안에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사실 수준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달러가 왜 기축통화하고 왜 가치가 있죠? 달러가. 정부가 보증하니까. 모든 화폐가 보증하잖아요. 베네수엘라나 터키는 근데 왜 폭락하죠? 거기는 정부가 운영을 잘못해서 폭락되는 거죠. 그거는 돈 자체가 폭락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지. 뭐 돈의 자체는 폭락하고 올라가고 그 자체는 없어요. 네. 그 정부 자체가 운영을 잘못해서 그렇게 된 거죠. 기본적으로 시장 시스템은 인플레이션이 있을 수밖에 없죠. 저도 한 가지만. 네네. 잠시만 이 의원님에 대한 설명을 좀 더 해야 돼서 아까 언뜻 말씀드렸습니다. 넷 커뮤니티는 힘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면 가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기축통화해서 다른 코인들을 살 수 있는 거죠. 이미 그 자체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화폐라는 개념에서 벗어나시고요. 비트코인은 자산이라는 말이 지금은 더 맞습니다. 이거를 금처럼 똑같이 이것도 금이야 라고 많은 사람들이 동의한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 때문에 이것을 해킹하거나 변조할 수 없는 장점들이 있고 금처럼 내가 직접 들고 가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클릭 한 번이면 전송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디지털 골드라는 가치 저장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동의한 겁니다. 만약에 비트코인이 해킹을 당했어요. 51% 공격을 당해서 전 세계 1000만 대 중에 600만 대가 해킹을 당합니다. 그 순간 어떻게 될까요? 가치가 없죠. 예. 가치가 없으면 폭락하겠죠. 예. 그러나 그게 기술적으로 거의 지금 현재는 불가능에 가까운 수준에 가까워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결국엔 많은 사람들을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커뮤니티에서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가치다. 애플폰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근데 100명, 전 세계 75억 중에 100명만 좋아합니다. 가치가 있나요? 없죠. 그 중에 40억 명이 애플폰 하면 미쳐 있습니다. 가치 있나요? 가치 있죠. 그 자체로 가치가 있는 겁니다.
비트코인도 많은 사람들이 이거 괜찮은데 라고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지금 동의하고 있는 거예요. 채굴이란 단어가 있잖아요. 채굴이란 단어는 단어가 이상한 겁니다. 채굴은 보안 시스템이에요. 내가 이 보안 시스템에 기여를 하고 그 반대급부로 코인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 시스템을 망치려고 노력하지 말고 그냥 열심히 증명을 해. 이게 맞다라는 걸. 이게 채굴이에요. 네. 혹시 조금 제가 답변이 됐을까요? 그러니까 뭐냐면 전체 이제 비트코인의 그 가치가 네. 예를 들어서 전 세계에 지금 발행되어 있는 비트코인의 가치가 현재 가치로 네. 예를 들어서 100조다. 그러면 그 가치를 현재 가치 뭐 예를 들어서 2배로 만들고 3배로 만들고 그렇게도 할 수 있는 건가요? 누군가가 할 수도 있을 수도 있겠죠. 네, 막대한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비트코인은 기본적으로 2100만 개가 2140년 100만 개는 누가 정했나요? 나카모토 사토시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부터 프로그램을 그렇게 짰습니다. 발행을 2100만 개까지만 하겠다. 그 후로는 더 이상 화폐가 발행되지 않습니다. 미국은 달러를 계속 찍어내잖아요. 근데 비트코인은 딱 2100만 개까지만입니다. 그러니 채굴을 할 때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비트코인의 양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이 계속 오르니까 이걸 결제한 데 쓰지 않고 보관합니다. 금처럼. 이게 가치 저장이죠. 그렇게 되면서 비트코인의 가치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시스템적으로 인플레이션이 계속 일어나서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게 시스템을 아예 그렇게 처음부터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폭락을 하긴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네. 그런데 그 코인의 종류는 여러 가지. 엄청 많죠. 네. 그건 이제 알고리즘의 차이입니다. 한 가지 제가 비트코인을 잘 몰라서 네. 말씀드리는데 그 비트코인을 살 때요. 네. 뭘로 사죠? 법정화폐로 사시죠. 그렇죠. 그럼 결국은 우리가 사용하는 법정 화폐 안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또 아까 뭐 몇 개로 정해져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더 올라가면 살 수가 없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샀어요. 그러면 이제 올라갈 때는 올라가고 그러면 나 갖고 있을 때 내가 팔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만약에 내가 비트코인 갖고 있을 필요 없어요. 그러면 내가 팔아야 돼요. 그러면 현찰되는 건가요? 법정 화폐 되는 건가요? 궁극적으로 국내는 은행들과 연동을 해서 법정 화폐로 비트코인을 팔면 법정 화폐가 됩니다. 원화가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법정 화폐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법정 화폐를 조금 다른 문제인데요. 한국이란 나라는 금융으로 봤을 때 굉장히 작은 나라입니다. 아니 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나라들은 모든 그 개념에 네. 그 법정 화폐 안에 그 딸려 들어가는 그 코인이라는 얘기죠. 동기화가 된다. 우리가 그 코인으로 백화점 가서 뭘 사고 집을 사고 뭘 사고 이용할 수 있어요. 네. 근데 그게 안 하면 그냥 투자 목적 자기들끼리 코인 하는 사람들끼리 그 투자 목적 그리고 그 안에서 그 정해져 있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가격을 올리고 내리고 그런 상황밖에 안 된다는 거죠. 결국은 그 코인으로 우리는 뭐 밥도 먹을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자기들끼리의 가격을 높이고 내리고 높이고 내리고 그런 이제 안 좋은 말로 하자면 장난하는 거죠. 우선 그렇게 느껴져요. 코인 쪽에서 비트코인만큼 이해관계자가 많은 코인은 없습니다. 세력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올리고 싶고 올리려면 팔아야 되잖아요. 근데 다른 세력이 사버립니다. 그러니까 못 던져요. 즉 이해관계자가 많다는 건 그만큼 안정화가 더 높아진다는 거예요. 특정 세력이 다 갖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주식하고 조금 비슷한 거 올라갈 때 그러니까 STO라고 한다면 주식의 개념이겠죠. 내려갔을 때 사고 또 오르면 또 이렇게 좀 팔고 또 이렇게 떨어지면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비트코인이 블록체인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블록체인이 세상을 바꾼다고 하는 것이 비트코인이 세상을 바꾼다고 저는 말하지 않아요. 비트코인은 대체제, 가치저장 수단 혹은 인플레이션 해칭 수단으로서의 의미가 있다고 현재 저는 생각을 하고요. 화폐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라이트닝 네트워크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이제는 비트코인으로도 카카오페이로 결제하듯이 1초, 2초면 결제가 돼요. 이제는. 4년 전엔 그런 게 안 됐고 이중지불 문제라는 때문에 유시민
님께서 열심히 얘기하셨었는데 지금은 그런 문제는 다 해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결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법정화폐에 속해 있다라고 하기에는 제가 아까 국내가 굉장히 규모가 작다라고 설명드린 이유가 다른 나라에서는 법정화폐가 연결이 되어 있지 않아요. 비트코인이 기축통화입니다. 비트코인이 있어야 코인을 살 수 있고요. 그러니까요. 네. 저한테 이제 비트코인을 저한테 내 은행에다가 뭐 들어왔다 나왔다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네. 그것도 어차피 찾으면 그것도 결국은 돈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법정화폐로 바꿀 수도 있지만 법정화폐를 통해서 비트코인을 사는 나라도 있고요.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은 그냥 비트코인 자체를 사야 되거나 비트코인 자체가 기축이 돼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네. 거기에서 네. 보면은 이게 비트코인 자체가 기축통화가 되려면 네.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달러 네. 수천조 막 이렇게 네. 그가 유통이 되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2,100만 개만 가지고 네. 기축통화가 되려면 숫자가 너무 적지 않나요, 이게? 그래서 달러가 전 세계 자산을 다 갖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비트코인도 전 세계 화폐를 다 대체하지 못할 겁니다. 그렇잖아요. 어느 나라가 자신들의 기축통화를 포기하겠어요. 그냥 CBDC 발행하면 되는데. 결국엔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것은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들어오면서 정말 코인을 사고 싶은데 코인이 없어서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비트코인이 다른 건 모르겠는데 변동성이 심한 것도 이해하는데 해칭 수단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돈은 화폐라는 것은 우리가 모를 뿐 매일같이 화폐 가치가 달라지잖아요. 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비트코인은 그런 인플레이션을 예방한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올라가 있잖아요. 전 세계 어느 화폐가 해칭을 하나요?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네. 이런 이제 말씀을 듣고 네. 생각을 결국엔 미국이나 유럽이나 네. 영국이나 우리나라나 어떤 나라들도 다 자기네들 통화를 포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네. 그걸 지켜야 되는 네네.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그 CBDC라는 그런 어떤 그 디지털 화폐를 나라에서 만들게 될 것 같은데 나중에. 네네. 근데 이제 비트코인 되었든 아니면 이더리움이 되었든 뭐 리플이 되었든 뭐 스텔라가 되었든 비트코인을 뺀 나머지 코인들은 다 기술적인 코인들인 거잖아요. 네. 우리가 코인을 이제 어딜 보내거나 아니면 코인의 어떤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서 가치가 올라가는 코인들이라고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네. 그런 코인들은 순수한 코인으로 대장주들은 남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네. 생각이고 네네. 그런 디지털 화폐는 만들어지고 그거를 각국에서 포기할 수 없으니까 그건 유지하되 비트코인 같은 어떤 그 처음에 나온 그런 뭐라 표현해야 될까? 그 처음 투자한 사람들만 순결의 코인이라고 해야 될까? 네. 그런 표현을 써야 돼. 어떤 단어를 써야 될지 모르겠는데 2,100만 개라는 이 코인 자체가 계속 우리가 사고 팔고 우리들끼리 전 세계적인 통화가 되면서 비트코인만이 가진 그 비트코인은 전 세계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그런 화폐가 되지 않을까. 이게 저희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이게 제 개인적인 자꾸 이게 화폐로 가게 되면 자꾸 제가 무정부주의자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국가를 망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처음에 나카모토 사토시도 P2P 1대1 금융 페이로 이걸 만든 거예요. 다만 그때 당시의 기술로는 실시간 결제가 안 됐습니다. 지금은 가능하고요. 금융이라는 부분에서 비트코인을 시도해 본 거예요. 정부 없이도 우리가 경제 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시스템적으로 프로그래밍으로 한번 제시를 한 겁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한테 동의를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13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살아남은 거겠죠. 비트코인의 시총이 현재 50%가 폭락했음에도 불구하고 660조 원입니다. 결코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이 비트코인이 전 세계 모든 자산 시장을 대체할 거라는 생각은 아무도 하지 않아요. 금이 전 세계 자산을 다 독점했나요? 그 자체로서의 그냥 가치가 있는 겁니다. 왜? 희소성이 있으니까. 금을 뭐 계속 캐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디지털 화폐인
비트코인도 2100만 개라는 채굴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희소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정도 희소성이면 앞으로 계속 오르겠구나라고 해서 투기를 하고 투자를 하고 혹은 도박을 하는 거죠. 그것은 이제 트레이더의 어떤 상황에 따라 좀 다른 건데 단순하게 우리가 화폐라는 의미 그리고 이런 어떤 트레이딩이라는 의미로 블록체인을 하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트코인은 그 많은 블록체인의 하나의 기능에 불과해요. 기능에. 예를 들어서 리플로 해보죠. 리플로 하면 더 빠릅니다. 수수료도 거의 안 들어요. 솔라나로 해볼까요? 이더리움 지금 뭐 하나 결제하려고 그러면 몇만 원씩 냅니다. 3만 5천 원, 4만 원. 한 번 트랜잭션 한 번 하는데. 솔라나는 거의 제로에 가까워요, 수수료가.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기술은 100마일의 속도로 가는데 정책은 보통 1마일의 속도로 간다고 하죠. 엄청 느린 겁니다. 그래서 13년이 걸려서 여러분들이 지금 오신 거예요. 1마일의 속도로 오셔서 이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 중요한 거죠. 네. 근데 지금 뭐 암호화폐가 자꾸 암호화폐라는 단어를 쓰는데 저희 업계에서는 암호자산이라고 하지 암호화폐라는 단어 자체를 쓰지 않습니다, 이제는. 네. 그래서 이더리움이라든가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 이제 플랫폼이라는 거예요. 블록체인에 화폐 개념을 올린 게 비트코인이고 블록체인에 어플리케이션, 우리가 쓰는 어플리케이션을 올리는 게 이더리움입니다. 예, 차이점이 조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냥 화폐 개념이 아니라 우리 이런 걸 탈중앙 앱으로 만들면 많은 사람들에게 오픈소스로 개방해서 더 많은 참여자가 들어올 수 있게 한다면 얼마나 좋아. 구글 스토어에서 다운로드 하지 않아도 탈중앙이니까 구글 스토어가 막 장난질 하잖아요. 거기에 하나 올리려고 하면 조건을 겁니다. iOS, 아이폰 같은 경우에도 앱 하나 올리려고 하면 이거 안 돼, 바꿔. 독재자예요. 탈중앙으로 어플리케이션이 구성이 되면 그런 중간 플랫폼이 필요 없습니다. 굉장히 열린 사회가 되는 거죠.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걸 원해서 만든 게 비탈릭 부테린이 한 이더리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랫폼으로서 네이버나 웹3, 그러니까 네이버나 페이스북, 구글과 같은 탈중앙 웹을 만들겠다고 하는 게 웹3고요. 이더리움이 그걸 하겠다고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문제점이 있어요. 왜? 이 시장은 극초기 시장이니까요. 13년이 흘렀음에도 지금 아주 극초기 시장입니다. 우리가 따라잡을 수 있어요. 청년들을 믿어준다면. 믿음에서 정책이 시작돼야 된다고 봐요. 얼마나 뛰어난 인재들인데 믿어주지 않으니까 규제를 하는 겁니다. 이제 막 이런 아이디어가 있는데요. 이거 해볼까요? 했더니 그거 법률이 없는데 하지 마. 누가 해요? 그럼 누가 하나요? 아무도 못하죠. 그래서 저는 윤석열 후보님께서 이번에 되시면 정말 이 법률 체계 자체를 바꿔야 된다. 진짜 이것은 정말 혁명이 될 거고요. 한국이 진짜 초인류 기업으로 갈 수 있는 엄청난 자양분이 될 겁니다. 대한민국 정치 지도자 최초로 네거티브 정책을 하겠다고 공표한 유일한 대통령 후보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을 이뤄내서 한국의 새로운 실리콘밸리를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두서없이 설명드렸는데 그래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